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젯밤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5월 안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촉박한 일정과 미국 외교 라인의 공백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미뤄질 수 있다는 일부의 전망을 일축한 것입니다. 두 정상은 또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과거의 실수들로부터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과거의 실수들이란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5년 9.19 공동성명 등 비핵화를 위한 합의가 북한의 도발 등으로 번번이 백지화됐던 사례들을 말합니다. 두 정상은 말이 아닌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행동이 중요하다며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이 있기 전에는 제재를 늦출 뜻이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6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늦어도 오는 21일에는 대통령안을 국회에 발의하려던 청와대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1일에 발의하기가 쉽지 않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일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 순방에서 돌아온 뒤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순방 뒤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해 개헌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며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민에게 설명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개헌의 내용과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를 국민을 상대로 더 설득하겠다는 겁니다. 정의당은 오늘 당 최고 의결기구인 전국위원회를 열고 민주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닷새 전 의총을 통해 교섭단체를 추진하기로 당론을 모은 뒤 전국을 돌며 당원들을 설득해왔습니다. 국회 앞에 가로막힌 개혁의 돌파구를 만들어내고 정의당이 자신의 가능성을 극대화시킬 기회를 공동교섭단체를 통해서 만들고자 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이야기인데 서울시장 선거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진 그렇습니다. 박원순의 3선에는 별 이상이 없다지만 정봉주 변수, 박영선, 오상호 이런 분들이 뛰고 있는 부분 여기에 사실상 민주당 경선이 본선이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제 사실 서울시장 가져가는 게 지방선거의 4분의 1. 그렇죠. 심하게 표현하면 심정적으로는 반 정도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죄송해요 여러분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짱구를 굴리다가 지금 홍준표가 밀고 있는 카드가 바로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분인데 이분 자체가 노무현 대통령 때도 좀 기억이 나고 그러는데 수도 관련한 이런 여러 가지 발언들도 좀 했고 이런 분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서울시장 카드를 내지 못할 정도의 분위기까지 왔었던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 자유한국당에서는 오세훈 카드도 아닌 것 같고 황교안 카드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안철수라는 인물이 언론에 의해서 급부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빅딜설까지 나오잖아요. 안철수와 남경필이 서로 빅딜하면서 서로 간에 연대를 한다. 경기도지사하고 서울시장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이렇게 나오는데 자유한국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안 내기는 사실상 힘들어요. 불가능에 가깝다. 홍준표가 나와도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딜을 하더라도 일단 후보를 내고 나서 그 용도로 딜을 하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라서 인물은 떠올리긴 해야 돼요. 이석현 자체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석현은 굉장히 소중한 분이세요. 킬러리. 이석연 전 법제처장. 없는 인물 중에 본인도 하겠다고 하고 자유한국당에서 띄우겠다고 하니까 이석연이 누구냐고 실감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예, 근데 사람이면 한국당 후보로 못 나가죠. 예. 뜻이 있다는데요, 이 사람. 아니, 뜻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당은 서울시 후보를 안 내도 비난을 안 받아요. 예, 그냥 안 내도 돼요. 꼭 정당이라고 후보를 내야 할 이유는 없어요. 이게 또 이게 딱히 중요하진 않지만 이게 토막 상식 같은 건데 법제처장이라고 하잖아요. 전 그렇죠. 법제처장이라는데 법제처가 뭐 하는 곳이냐? 이걸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 법제처를 알았을 때는 그냥 우리나라 법률을 가장 최신 버전으로 유지해주는 곳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정보를 제공하거나. 법제처 홈페이지에 보면 법제처에서 검색되는 법률은 가장 최신판만 검색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법률을 다 한문으로 돼 있던 걸 한글화 시킬 때 그 한글화 작업을 주도했던 부서가 정식 부서가 돼가지고 법제처가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 법제처가 계속 규모가 커지면서 법률의 배경이 되는 제도
정책 이런 그 사회적인 것들까지 연구해서 자료로 축적하고 있고 또 각 법률 문항에 대해서 해석해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체들끼리, 조직들끼리, 정치 조직들끼리 똑같은 법률 문항을 두고 갈등이 생겼을 때 중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제처가 국회 내에 있기 때문에 법제처와 국회 도서관과 국회 사무처장이 이제 굉장히 요직 중에 하나예요. 대중한테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굉장히 요직 중에 하나죠. 시민사회단체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경실련이잖아요. 예. 경실련 멤버로 박원순, 이석연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석연이 법제처장이 되면서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한테 헌법 공부 다시 해라 이렇게 디스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때 노무현 저격수라는 그렇죠. 별명을 얻었었는데 그때 3번의 헌법 소원을 하는데요. 행정수도 이전 헌법 소원, 그리고 취재 선진화 방안에서도 헌법 소원을 내고요. 사학법 개정 반대 헌법 소원에서도 사학 단체 측에 서서 헌법 소원을 낸 사람이 이석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 대표를 하기도 했었고요. 아, 친일파네요. 그리고 이명박 특검 역시 때 후보답네. 그렇죠. 네. BBK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헌법 소원을 제기한 사건에서 이명박 측 소송 대리인을 한 후에 그 후에 이제 이명박이 법제처장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죠. 이 정도의 이렇게 훌륭한 인물을 한국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내놓겠다. 근데 이 사람이 2011년도에 서울시장 네, 보전선거 때에도 출마를 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하려다가 중도 포기를 주저앉았죠. 했었죠. 예. 네. 인물이 하도 없으니까 굉장히 훌륭한 인물인데요. 예전에 막 이런 어그로로 유명해진 사람을 다시 끌어오는 건데요. 그만큼 자유한국당이 절박하다는 뜻이에요. 네, 이게 그렇다고 친일파 단체 훌륭하다고 해줘요. 예, 그러면 이런 안 되죠. 후보라도 있어야지. 굉장히 뭔가 좀 훌륭하다고 했잖아요. 성급한 굉장히 그림이 훌륭하죠. 되는 거지. 제가 볼 예. 때는 이 정도의 인물이면요 한국당에서 최고의 실력자입니다. 홍준표 잘했어요. 네, 굉장히 잘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줘야 되고요. 네. 이명박이 집권하자마자 법제처장이 돼가지고 2010년까지 2008년, 2009년, 10년 법제처장을 지낸 인물이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과거 행적들 중에 수도 이전을 반대했다는 것, 서울 시민들한테는 수도를 지킨 사람이야라는 그런 선거 프레임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석연, 아유, 나 지금 언제적 인물이냐 진짜. 오비, 올드보이요. 이제 공천이란 건 두 가지가 있어요. 공천을 신청해서 공천을 심사해서 공천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나왔던 이석연은 전략 공천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한 거고, 정당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전략 공천을 하는데, 그래서 3월 14일, 15일 이틀간 광역 단체장 공천 신청자 면접을 봐요. 11일 날 공천 신청 마감됐었거든요. 현황을 한번 보니까 서울이 1명, 지역별로는 서울이 1명, 인천 1명, 경기 3명, 강원 2명, 대전 3명, 충북 1명, 충남 1명, 세종 3명, 대구 4명, 경북 4명, 부산 2명, 울산 1명, 경남 3명, 광주 1명, 제주 1명 등입니다. 예. 그리고 전북과 전남은 신청자도 없었습니다. 나 궁금했어. 그러니까 광주는 누가 네. 나갔나요? 새끼. 공천 신청을 받았더니 김정기 전 숭실 사이버대 총장이 공천을 신청했어요. 서울시장에. 근데 양이 안 차. 그러니까 이제 바로 카드로 꺼내든 게 이석연인 거고. 예. 인천 1명은 당연히, 이정복. 경기 3명은 지금 그분도 포함되어 있나요? 홍준표 앞에서 무릎 꿇고 자료 전달한 그런 분. 그분. 그 여자분요? 포함이 안 된 것 같긴 네, 한데. 포함이 안 돼 있는데요 지금. 저런.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쪽을 팔았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대구 경북은 굉장히 치열한 거죠. 권영진 현 시장하고 박근혜 정권 말기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바로 김재수 농림부 장관, 다음에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동구청장이라고 보는 게 맞지. 대구 동구청장. 예, 동구청장. 다음에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뛰어들었고요. 경북지사에는 지금 남유진 전 구미시장 이 선거 뛰어들려고 사퇴한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철우, 김광린, 박명재 이런 현역 국회의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부산도 그러네요. 부산도 지금 보니까 서병수는 부산 자체를 홍준표가 지금 전략 공천 지역으로 밀고 있어요. 홍준표와 서병수는 앙숙입니다. 근데 서병수 공천을 안 하고 싶으니까 전략 공천 지역으로 빼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서병수 현 시장하고 박민식은 또 홍준표한테 밀려나가지고 아예 당협을 뺏겨버린 사람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김영선 전 의원, 안홍준 전 의원, 뭐 하영재 전 산림청장 등이 지금 공천 신청했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정말 난망하네요. 쓰레기들만 다 모였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막 어떤 이슈 논란 속에 선거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해봐도 리스트업 된 거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자들이 신청한 거 보니 제가 볼 때는 이제 자유한국당은
거의 패당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고요. 서울시장에 김정기 전 숭실사이버대 총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니까는 감이 확 안 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2008년에 상하이 총영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중국 덩 씨라는 여자 스파이한테 우리나라 정치인들 200여 명의 명단과 주소와 연락처 그리고 각각 그 총영사에서 가지고 있었던 네. 자료가 이 덩 씨라는 여자에게 다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스파이냐 아니냐 막 이런 공방이 있었는데 여자 스파이? 뭐 영화 같다. 진짜. 중국의 간첩이네. 중국의 유명한 여자 스파이인데요. 그 여자 스파이가 미인계로 유혹을 해서 얘가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서 다 준 거예요. 로맨스 홀라당 잠깐만. 복구 준 거야. 모든 정보를. 스파이라 하면 좀 영화 같잖아. 그냥 간첩 새끼잖아. 간첩이잖아요. 여자가 아니, 여자가 이 새끼도 가장 마찬가지. 강한 어쨌거나. 거죠. 그러니까 김정기 이 사람은 그래도 로맨스가 있는 분이네요. 아니, 멋있다. 당했다기보다는 그냥 자의로 홀라당 벗고 다 준 거예요. 아니, 근데 자위로? 이게 되게 웃긴 게 이게 어떻게 밝혀졌냐면 그 하드 디스크에서 이 사람하고 찍은 사진이 나와서인데 사실은 이 사람하고는 이렇게 어깨를 감싸면서 와인잔을 들고 있는 사진 한 장이 나온 거였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이 상하이 영사관에서 사실은 이 김정기라는 사람 이전에 덩 씨라는 여자와의 불륜 때문에 해직이 된 사람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여자 하나가 아주 그럼 상하이 그 총영사를 덩 씨는 직업적으로 유혹하시는 분이네. 그랬다고 볼 수도 있죠. 이런 자가 신청했다는 거지. 네. 이런 자들이 모여서 공천을 신청한 곳이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리고 이거 김영선 전 의원도 제가 참 들은 이야기가 많은데 그 일산에서 아무리 그렇게 이게 부르죠. 팟캐스트라고 해도 차마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해요. 그냥 저만 아는 걸로. 제목만 궁금해. 말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사건을 키웁니다. 대체 어떤 거길래? 그냥 풀어놔요. 네, 우리 나중에 식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너무 지저분해. 이거는 애청자를 우롱하는 네, 겁니다. 저도 그 정두원처럼 이게 좀 욕 좀 먹겠습니다. 스무고개로 경천 동절 일인가요? 그 정도는 아니고. 자,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광역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어마어마한 이슈가 터져도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 나가고 싶은 사람들도 결국은 접게 되거든요. 공개적으로 표현을 했다가 쪽을 파는 것보다 나아. 그러니까 안 나가니까 공천 신청을 받으면 이따위예요. 그렇죠. 실제로 여기서 대구시장하고 경북지사 이런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되면은 정당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심사는 해요. 하는데 대부분 나가리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전략 공천하겠다가 되는 상태가 훨씬 많아질 거고 공천 면접을 볼 때 각서를 썼다고 해요. 이번에는. 근데 그 각서가 이런 거지. 미투 운동 각서가 있어요. 뭔가 혐의가 나오면 무조건 사퇴하겠다 요건데 그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라고 하는 박종희 씨가 정말 홍준표를 대놓고 디스했어요. 홍준표가 당대표라서 위기다, 당이. 그 정도만 말을 한 게 아니고. 야, 그래도 그 당에 사람이 있네요. 아직은 희망이 있네요. 사람이 있네. 사람 한 명이 있네. 딱 한 명이죠. 한 명일 겁니다. 공천관리위원회 이제 심사위원이 묻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위기인데 전략적인 극복 방안이 있냐라고 물으니까 이거는 야수님이 해주십시오. 홍준표 대표가 당의 얼굴이라 위기입니다. 그래서 선거 때 홍 대표가 뒤로 물러나고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서 홍 대표는 당을 꾸리고 선대위가 선거를 이끄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새끼 좌파가 우리 당에 들어왔네.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실제로 수구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위기감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들 입장에서 홍준표가 당대표라 위기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지역이 어딥니까? 경기도 출마한 사람이잖아.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언론에서도 안 도와주고 있고 그러다 보면 지금 선거가 3개월 정도 남았다고 하지만 극복될 방법이 없다. 그리고 지금 당이 선대위 체제를 꾸려지면 어차피 홍준표가 각 지역에 가서 지원 유세해야 돼요. 근데 홍준표가 사실 먹히는 지역은 저는 우리나라에 없다고 보거든요. 대구가 더 표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욕 많이 먹을 겁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지역에서 이 상황에서요. 이 전국에서 빨간색이 있고 선거를 한다고요?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자유한국당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박정희 전 의원은.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디스인데 홍준표 씨 당신이 선대위원장 맡아서 유세에 나오면 우리 선거 지니까 당신은 선거 때 찌그러져 있어 이거잖아요. 네. 또 정확한 진단이기도 하고. 근데 박종희 씨가 하나 잃은 게 있어요. 그럼 홍준표를 보내면 대안이 있나요?
김성태가 하겠죠. 그렇죠. 대안이 없어요, 사실은. 어쨌거나 아니 그 정도 인물이 있으면 네. 서울시장 내보내지. 그래서 박종희의 모수는요. 박종희의 모수는 그 당에 신청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이 정도의 마인드라고 한다면 신청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홍준표를 내보내도 대안이 없는 당이에요. 근데 간혹 보면 정말 이 자유한국당이 보수 정당이라고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정당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수 아니죠. 그러니까 박종희 의원이 이제 그런 케이스 같아요. 이게 이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 자체가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보수의 가치를 담고 있는 정당이라고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결의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지금 10대, 20대 이 나라 청년들이 80, 90%가 지금 진보 정치 성향을 띠고 있고 현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빨간색 입고 나가. 그럼 자식이 고개를 못 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낯짝으로 사람이면 한국당이 공천을 신청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박종희 씨가 일단 쌍피로 홍준표만 디스한 게 아니에요. 남경필도 디스를 했어. 남지사는 반의 반쪽 지지율만 퍼올릴 수 있다. 반은 탈당, 복당으로 썩었고 반은 가족 문제 등으로 썩어 득표율은 30%밖에 안 된다. 남지사를 전략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해 컨벤션 효과를 이루는 것이 필승 카드이고 그나마 이길 수 있는 희망이라고 이야기했다. 사람 하나 있다니까. 정확히 찍었네. 그러니까 실제로 남경필 지사가 아들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목 문제도 있죠. 네. 가정사 문제가 있어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시장 등의 민주당 후보의 반도 안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 지지율이 몇 달간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당선되기 힘들어요. 그럼요. 빠지죠. 그러니까 지금 촛불혁명 이후에 재편된 국민들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남경필한테 손이 안 가는 게 사실인데 또 남경필만큼 인지도가 있는 사람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박종희 같은 사람을 오히려 공천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더 이득일 수도 있어요. 확장성이 딱 멈춰버린 후보는 당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남경필이 받기는 받았는데 공천해봐야 당선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이게 자유한국당의 지금 현 상태인 것 같아요. 딜레마죠.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공천 취소를 거론하는 서약서가 생긴 것은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미투 운동 후보로 확정되더라도 도덕성 등의 흠결이 추가될 경우 공천 취소를 당해도 승복하겠다 이런 걸 썼다 그러고요. 당연히 승복한다고 하겠죠. 근데 이제 논란으로 갈 것 같고. 근데 자유한국당이 광역 말고 경기도 네 곳을 전략 공천지로 지정을 했어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뭐 민주당만 해도 이제 권리당원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밑에서 끌어올리자 권리당원 투표 반, 여론조사 반 이렇게 보통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경기도 네 곳은 전략 공천하겠다고 미리 멋을 박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수원, 고양, 영인, 성남.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사람은 있나요? 경기도에서 가장 큰 도시들이에요. 인구 100만이 넘는 100만 이상. 예, 그러니까 큰 도시들. 남짓. 사실상 경기도에 있어서 그렇지 지방으로 내려가면 대전이나 광주나 이런 데로 내려가면 사실 광역시에 근접하고 있는 예. 그렇죠. 이런 정도. 근데 4, 50만. 수원하고 고양하고 성남은 민주당 쪽이 지금 시장이었던 곳이거나 시장직 내려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영인만 자유한국당 출신인 거죠. 홍준표가 잔머리 젖같이 굴리는 게 사실은 여기가 타겟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거 나가봐야 어차피 여기는 져요. 영인도 내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우리 쪽으로 넘어옵니다. 근데 정말 싫어하는 인물이 부산시장인 서병수하고 창원시장인 안상수잖아요. 안상수를 안 꼽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경기도도 이렇게 했으니까 100만 넘은 창원 너희들도 우리가 전략 공천할까 이렇게 돼버리는 그 노림수를 노리고 있다는 거죠. 안상수하고는 진짜 홍준표하고는 내가 봤을 때 같은 당이어서 그렇죠. 전생에 철천지면서였어요. 둘이 서울광장에서 맞짱하면 떴으면 좋겠어. 짱돌 들고.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몰라. 창원도 100만 만들려고 마창진으로 합쳤죠. 다 합쳤잖아요. 합쳤죠. 그래서 100만 만들었는데 안상수가 난 더 웃기는 게 홍준표보다 더 일찍이 당대표를 했던 사람이야. 이명박 때. 보훈상수. 아우, 잘 근데 나갔지. 그 사람이 공천이 안 되니까 광역도 아니고 일개 도시에 시장으로 내려가서 월급 받아서 먹고 사는 그 인간의 어떤 추태도 정말 대단하다. 70이 훨씬 넘었어 이제. 꼬리 팍 내리고 살고 있죠 지금. 홍준표가 불행하게도 당대표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보고 즐기면 되는 거죠. 특히 이 이번 경선이 이렇게 얼마만큼 재미있고 공정하게 되느냐, 뭐 이게 제일 핵심인데 자유한국당에서 사실 그 개자식들이 모여서 개 같은 짓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욕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개들끼리 그냥 이렇게 다는 거죠. 아니, 한 사람은 빼세요. 사람이 있네요. 박종희 씨.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통계도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대구를 말고는 거의 다 뭐 자유한국당이 힘들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다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대구마저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신청하기도 꺼리는 이게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썩을 대로 썩어진 그 당의 후보를 내 손으로 찍는다는 것도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이런 판에 이게 무슨 아무리 홍준표가 짱구를 굴려도 대안이 안 나와, 대안이. 지난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였던 6.15 선언의 마지막 문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약속이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보수층들이 계속 서울 방문을 반대하고 실제 신체적으로 어떤 위해를 가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7년 뒤 마주한 남북 정상 역시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우선 서울을 방문하게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 김영남 위원장은 11년이 지나서야 김정일 위원장의 딸인 김여정 특사와 함께 서울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말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은 서울은 아니지만 군사 분계선 남쪽 땅을 밟게 됐습니다. 판문점 평화의 집은 군사 분계선 남쪽에 위치해 있고 유엔군 관리 지역입니다. 공동 경비구역 내부라 해도 지난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이후에는 엄격히 남북 간 상호 출입이 제한되는 실효적인 분계선입니다. 당초 김여정 특사는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요청한 바 있지만 이후 남북은 거듭된 접촉을 통해 3번 연속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것보단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북한 지도자의 첫 남쪽 방문을 성사시키는 게 회담의 성공을 위해 보다 적절하다는 판단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 전달할 북한의 별도의 입장, 히든카드는 북미 정상회담 제안이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만나고 싶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답은 전격적이었습니다. He would meet Kim Jong-un by May to achieve permanent denuclearization.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4월에 만나겠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지만 남북 정상회담 후인 5월로 조율됐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을 이끌어낸 건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확고한 약속이었습니다. I told President Trump that in our meeting,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said he is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김정은 위원장은 또 앞으로 어떠한 핵 미사일 실험도 자제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도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의용 실장과의 면담 직후 SNS를 통해 김 위원장이 단순히 핵 동결이 아니라 비핵화를 언급한 사실에 주목하며 중대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압박은 계속할 것이라며 향후 대화 테이블에서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요즘의 분위기로만 보면 평화통일이 코앞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죠. 미국과 북한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 등이 얽혀있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남북관계는 굉장히 경색되어 왔었죠. 사실은 사회의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어쩌면 묻히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남북 정상회담이 바로 다음 달에 있고요. 북미 정상회담이 바로 그 다음 달에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폭풍적인 뉴스를 아주 주류적 관점에서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오랜 시간 동안 남북 통일을 바라고 그런 운동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모셔서 이야기 듣는 시간 한번 갖겠습니다. 자,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회진보연대에서 나오신 김진영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통사에서 오신 우리 김강현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시고요. 두 단체 다 제가 익히 들어서는 알고 있어요. 평통사 같은 경우는 우리 방송에 나오신 적도 있고, 우리 방송에 나오신 게스트분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그 중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분들을 방송을 통해서 만나뵐 기회밖에 사실 없어요. 사회생활하면서 언제 좀 만나보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막 요즘에 북핵 이슈 때문에 굉장히 많은 말들을 쏟아내는데 분명히 우리하고 다른 디테일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소리를 한번 우리가 고견을 듣고자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이제 평통사에 대해서는 좀 아는 편이거든요. 전에 우리 방송에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말처럼
그냥 타이틀에 딱 그냥 들어있네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예. 이분들한테 요즘의 이슈는 뭐 거의 바라던 최고의 이슈 아니겠습니까? 네. 평통사 소개 좀 일단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평화 통일을 저희가 여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오해를 많이 받는데요. 뭐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오해를 받는데 저희는 평화 통일을 열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저희가 사실 그 1994년도 그때도 북핵 1차 위기였죠. 한반도 불바다 발언으로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엄청나게 뜨거웠던 그때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사실 창립했고 내년이 창립 저희가 25주년이 됩니다. 내년이. 그래서 저희가 20년 넘게 오로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꾸준히 활동을 해온 그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문규현 네. 상임 대표님이 89년도에 사실 그때 완전히 한번 한국 사회를 이렇게 뒤집어 놨던 그 임수경 전 의원이 이제 방북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같이 사제로서 올라갔다가 같이 이제 분단 그 휴전선을 넘어서 판문점 통해서 귀환하셨던 분이신데요. 그분이 창립 때부터 문규현 신부님이 저희 상임 대표를 맡아서 지금까지 평화통일 이끌어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평화 통일 아젠다로는 가장 탑 클래스에 계시는 분들 좀 뭐 이렇게 보고요. 사회진보연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진영님. 네, 사회진보연대는 1998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또 IMF 그렇게 그런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적 구조 조정이 그 노동자, 여성, 농민, 빈민들 이런 민중들을 굉장히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에 좀 더 맞서서 사회진보로 나아가자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또 착취와 억압 중에서 제일 큰 것은 우리가 생명에 대한 위기를 느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전 평화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방송으로 가끔씩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최고의 인권은 전쟁이 안 나서 사람이 안 죽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인권이 어디 있겠어요. 최고의 지도자 말하자면 대통령은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고 전쟁을 안 나게 하는 거다 이거죠. 공감하시죠? 네, 당연합니다.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굉장히 힘들게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심심하면 거기다가 빨갱이 종북 딱지 붙여가지고 탄압하잖아요. 네, 제가 당사자이기도 하고 이명박 정권 때 제가 제주도 강정 해군기지 투쟁 굉장히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유로 국정원 지금 원세훈 그 당시 원장이 저희 평통사를 제가 주장하는 지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뭐 미군 철수, 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걸어가지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저희 사무실과 활동가들 9명을 압수수색해가지고 6년 동안 재판을 했어요. 예. 지금 그 뭐 저희 재판에 그 통진당 그 해산 그 사건을 맡았던 TF팀의 검사가 중간에 대검에서까지 출동해가지고 저희 재판에 진두지휘했는데 저희들 그 작년에 6월 15일 날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받고 9명 전원이 다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걸 빌미 삼아서 네. 공안 탄압하는 이런 용도로 써먹었던 그런 부분이고 그 눈물 나는 노력의 어떤 과정들이 안 봐도 보여요. 네, 그렇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악용해 먹었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없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얘기 하시니까 저희가 3월 24일 평화촛불 추진위가 엊그저께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광화문에서. 그랬더니 또 세계일보에서 떡하니 논설에서 저희의 주장을 왜곡해서 저희는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도 중단하고 한미 군사연습도 중단해서 이 대화의 계기를 더욱 살려나가자 그런 취지로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평화촛불이 필요하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서 딱 빼가지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한미 군사연습 중단만 요구한다. 이렇게 또 딱 타이틀을 뽑아가지고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저께랑 문제 제기를 했고 세계일보에다가 오늘 지금 좀 전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세계일보 논설위원이 정정 보도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게 갈라치기고요. 그 갈라치기가 오랜 시간 동안 길들여지면 이쪽에 계시는 분들도 아, 저 사람들 진짜 빨갱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현실이다 보니까 그래 어렵게 내우외환처럼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쪽에서는 니들 빨갱이지. 저쪽에서는 진짜 니들 빨갱이지.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꽤 많아서 남북 문제는 그런 시간을 보내왔다는 게 굉장히 서럽고 아픈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분들과 깊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남북 정상회담 합의는 3월 6일 날 있었고요. 북미 정상회담 합의는 3월 8일 날. 트럼프가 오케이 만날게 이게 이제 3월 8일이었던 거고요.
이걸 저는 요즘에 다른 시사적인 다른 이슈하고 이렇게 합쳐서 진짜 경천 동지할 일은 이거다 이렇게 표현을 가끔씩 하거든요. 경천 동지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그 발표가 딱 나왔을 때. 깜짝 놀랐죠. 저희 회원들이 텔레그램 그 카톡방에서 막 뭐야 평통사가 주장했던 내용들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대화를 해라. 이런 내용들을 뭐 북한도 그런 입장을 발표하고 그걸 바로 트럼프가 받아갖고 그렇게 전격적으로 바로 북미회담을 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우리가 더 열심히 이제 해야 된다. 막 그런 분위기들이 쏟아져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기대를 안 하고 있다가 그런 뉴스를 갑자기 접하면 멍해지지 않아요? 멍해졌죠. 이게 뭐지? 이런 거. 네. 어떤 아젠다가 있고요. 네. 그 아젠다에 대해서 하라는 측과 하지 말라는 측이 있어요. 근데 하라는 측 입장의 방향성이 좋은 쪽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남북통일 평통사 사유진보연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쪽에서 원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야 돼요. 그래야 중간에서 움직이는 정부 입장에서는 방향성 자체가 훨씬 더 좋은 쪽으로 갑니다. 우리가 하는 말 다 들어줘까지는 아닌 거예요. 속마음은. 이쪽에 조금 더 강한 아젠다를 갖고 있어야 저쪽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지 이제 뭐 정부가 하겠다는데 니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냥 지켜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부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관점으로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네. 지금 이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마치 이틀간에 걸쳐서 잠자고 일어나면서 이렇게 꼬집어 봤어요. 이 꿈이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믿을 수 없는 뉴스에 좀 가까웠고 워낙에 오랜 시간 동안 듣고 싶었던 뉴스에 가까웠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통일을 원하지 않은 쪽에서는 북한의 진심을 믿을 수 없다. 두 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이제 거리에서 캠페인들 하고 이제 1인 시위를 저희들은 사실 2월 달부터 계속 했었거든요. 남북 대화와 뭐 북미 회담이 이어져야 된다 하는데 시민들의 상당수가 기뻐하면서도 한편의 우려가 북한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렇게 뭐 시민들한테 답변을 드렸어요. 오랜 불신들 때문에 시민들도 이명박근혜의 어떤 10년간의 어떤 보수 정권이 있으면서 북한에 대한 이 적대감들이 높아진 거는 사실이고 근데 어쨌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쟁을 막고 평화로 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북한하고 우리가 대화하고 협상하는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지 않냐.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전쟁을 지금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거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말에 대해서 그것에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방향으로 북한도 끌어올 수 있게 우리의 요구들을 해야 그렇죠. 된다. 이렇게 이제 시민들한테 설득을 하죠. 그래서 북한 믿을 수 없다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하자는 건데 이런 불안감 속에서 살 이유가 없지 않냐 우리가.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시면 대부분 시민들이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하시고 가시는 분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우리가 왜 북한 말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만들어내면 되지 이러면서 가시기도 합니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 자체를 찬성하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봐요. 한반도에 핵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조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마치 어떤 분들은 그런 운동을 오해하셔가지고 북한 편든다 이런 게 아니고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 북이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핵이 우리나라를 향해 쏘지 않더라도 그게 한반도 전체에 위협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빌미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원칙만 생각하고 가면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북한을 믿을 수 없다는 부분은 여론조사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은 뉴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70% 있으면 근데 북한은 믿긴 힘들어도 한 60%좀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풀어가는 과정 속에 사실 우리도 방송에서 계속 해왔던 얘기가 그거거든요.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의미가 핵을 먹고 살 게 아니니까 결국에는 그 핵을 통해 가지고 북한도 살아갈 길을 모색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북한이 어떤 전제를 걸면 봐봐 저 전제를 안 받아주면 핵폐기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주 고의적으로 상대방의 의도를 왜곡하면서 북한은 결국에는 시간 끌기용으로 북한이 이렇게 시간을 끌어가지고 결국엔 숨어서 핵을 완성하려고 할 거다. 그런 논리에 빠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가 되고 이 대결 상태를 계속 가자는 결과밖에 안 되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걸어갈 길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남북 합의 그 언론 보도문에 보면 어쨌든 북한이 그 군사적 위협 때문에 핵을 갖게 됐다. 그래서 그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고 체제를 보장해주면 그게 이제 평화협정이겠죠. 지금 정전협정 상태니까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본인들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핵을 폐기할 수 있다고 뭐 선언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이제 북한사에 좀 독특하잖아요. 그 다른 어떤 정부 기관의 발표도 아니고 그 북한의 최고 그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호탕하게 특사단이랑 남한 특사단이랑 45분 만에 그 합의를 했다고 보도가 되더라고요. 아주 미리 다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이제 합의를 하고 발표를 한 만큼 그 얘기를 다시 뒤집고 뭐 우리가 그런 말 한 적 없다라든지 입 닦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은 아니지 않냐 북한 사회가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핵 폐기보다 빅 뉴스는요. 남한을 침범하지 않겠다예요. 불가침 선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최고죠. 그러니까 그렇게 선언을 해놓고 나면 한반도의 전쟁의 위험성은 줄어드는데 이걸 반대하는 세력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라고 계속 지금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역으로 끌고 있고요. 일본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지금 화들짝 아베가 엄청 놀랐을 것 같아요. 지금. 일본은 아마도 탄핵당할 것 같습니다. 아베는. 그러니까 아베는 지금 네. 굉장한 비리 얽혀 있어가지고 네. 우리가 원하지 않았건 원했건 간에 아베는 또 다른 방식으로 벌받고 있는 것이고 얘기를 좀 진척시켜 보면 김영남 위원장, 김여정 부부장, 김영철 부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그 과정 속에서 제의 자체를 우리가 했다고 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예 만들어진 어떤 우리의 요구사항을 갖고 가서 김정은 위원장 이거 오케이? 김정은 위원장 토 안 달고 이거 오케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 이게 정치가 해야 될 몫이에요. 디테일을 떠나가지고 큰 전제를 서로 간에 합의해버리는 방식은. 근데 문제는 이제 다음 달이면 사실은 알고 보면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길어봐야 한 40일? 그렇죠. 예. 판문점 평화의 집 남측에서 하는 이 남북 정상회담 하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어떻게든지 마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돼야 돼요?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이제 나오는가에 따라서 이제 방향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뭐 여러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지금 트럼프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흔쾌히 이제 바로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가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특별 메시지, 다른 메시지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갔던 거고. 거기서 이제 얘기될 거는 사실 북한이 얘기한 대로 뭐 군사적 위협 제거, 뭐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얘기, 그거와 연동한 핵 폐기. 이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체제를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줄기차게 얘기되고 그 이전에도 한번 그런 합의들은 있었죠. 북미 간에 평화협정 체결. 이런 논의들이 테이블에 올려져서 이제 논의가 될 것이고 거기서 이제 뭐 역사적 과정에서 보면 부시 대통령 시절에도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평화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평화 협정보다 더 이제 구속력이 있는 평화 조약도 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던 건데 사실 그 논의가 이제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 논의가 될 것이고 그 논의의 쟁점은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한미 동맹 문제나 미군 철수, 미군 철수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그것이 얘기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줄다리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사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합의라든지 그리고 또 한미 군사 연습도 뭐 유예할 수 있다, 뭐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비핵화와 그다음 평화협정 그리고 북미 수교 이런 과정으로 가는 데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가능한 줄이고 빠른 속도로 관계 정상화 부분까지 쭉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이 충분히 됐던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거든요. 네. 4월 한미 연합 군사훈련. 근데 그거 해도 돼. 예전 수준으로 하면 된다. 김정은 위원장의 반응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주한 미군 철수 부분은 또 그게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머릿속으로 이거 또 걸림돌이 되겠네 하지만 푸는 방법이 전격적으로 철수해 이런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감축하면서 줄여가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의지와 긍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사실은 풀어나가는 거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간중간에 크고 작은 걸림돌들이 있을 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꼭 나타나서 봐 이거 하면서 계속 이간질해야 되고 그게 여론이 나빠지면 결국에는 회담까지 영향을 끼치고 네. 트럼프하고의 회담이 끝나고 나면 북한의 핵 폐기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핵 사찰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한쪽으로 갈 거고 반대쪽에서는 제재를 풀면서 북한은 또 개방하는 형태로 나올 거고 결국에는 북한이 개방을 하는데 대화 당사자인 대한민국과 일단 먼저 개방을 하려면 어떤 휴전선 문제 같은 것도 하다 보면 어느새 갑자기 휴전선을 허물자. 탐장 몇 개로 하고 도로 교통망을 확충해서 교류하고 왕래하자.
이렇게만 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꿈의 한 80%는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네, 교류 왕래하고 뭐 적대적 관계가 이제 해결이 되면 지금 합의처럼 북미 간의 수교가 돼서 적대 관계가 이제 해소가 되는, 지금 언론에 이제 종전 선언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종전 선언하고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는 그런 관계만 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 그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 이상 뭐 도달했다, 이렇게 그렇죠. 분위기 자체는 그럴 것 그런 같아요. 거예요. 근데 엊그저께 저희 이제 단체 실무자가 청년 팀장이 슈퍼를 갔대요, 장을 보러. 근데 이제 그날이 36 합의 뭐 북미 그 38 합의 나온 다음이에요. 근데 이미 그 슈퍼에 계신 분들이 얘기하는 게, 야 벌써 통일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문재인 정부 대통령 시절에 통일될 것도 같아, 이런 얘기를 이제 막 하는 거고, 그러면서 뭐 그러면 미군도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우리가 미군한테 그 주는 돈이 있잖아요, 방위비 분담금, 주둔비, 그런 거 우리 더 안 줘도 되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분위기가. 그러니까 현실은 그렇게 되기 힘들지만 당장은 어떤 민족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잖아요. 네. 지난 9년 10년 동안 결정적으로는 왜 그 천안함 사건 이후에 오이사 조치가 나오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경색되길 때는요 정말 절망적이더만요. 왜냐하면 바로 2, 3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경선을 넘어가는 그거를 하셨잖아요. 네. 통일이 이제 앞으로 한 10년 안에 뭔가 가시적으로 보이겠구나.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당장 통일은 전 반대예요. 왜요? 그러니까 통일이 되는 것을 과정을 무리 없이 약간 연착륙한다 그러잖아요. 갑자기 확 통일 이런 게 아니라 그쵸. 서로 간에 그 동질감 회복하고 이런 과정들을 쭉 거치면서 민간 교류하고 그러면서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 나 평양에 가서 밥 한 끼 먹고 원래 그러면 국경선 넘을 때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되는 정도로 왕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네. 이게 서서히 풀려가야지 무리가 없는 거니까. 통일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 거고요.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딱히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다 녹여내가는 과정이 있을 필요가 있고, 급격한 혼란 자체가 남북 통일이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 뭐 이제 통일 비용 많이 얘기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여론조사들 보면 이제 북한의 핵실험과 또 미국의 어떤 그런 핵 위협들 속에서 한반도 이 핵 대결이 막 고조되니까 여론들이 많이 안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통일보다는 평화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더 많아졌다고 여론조사, 올해 미나협에서 1월 달에 신년 여론조사를 했는데, 통일은 좀 안 해도 된다, 뭐 평화하자, 뭐 그런 여론조사가 많았다고 그게 하는데. 국민의 뜻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남북 합의가 전격되면서 사람들은 어쨌든 그래도 우리 민족이 분단돼 있는 유일한 전 세계에서 분단 국가의 어떤 민족과 또 국민으로서는 통일이라고 하는 이 지상의 과제, 이거를 좀 다들 이제 외면할 수는 없고 또 반드시 돼야 된다고 다 생각하니까, 또 이 남북 합의와 이런 걸 나오니까 통일에 대한 희망, 또 통일로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이제 하는 거고, 통일 비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그 얘기 많이 했었는데, 통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그 비용이나 이런 문제들은 그렇죠. 굉장히 통일에 드는 비용보다는 통일을 통해서 얻는 우리의 이익, 편익이 훨씬 크고, 이 대결 상태를 유지하면서 드는 군비라든지 소모되는 소모적인 군비 경쟁에 드는 비용이 분담 비용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이런 데서 이제 막 오랜 기간 그쪽에서는 계속 이제 국민 여론조사 같은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 나온 거 보면 우리 국민들이 다 이제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느 한 체제로 이렇게 되는 거가 위험하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양쪽의 어떤 체제의 뭐 이로운 점들을 우리가 잘 절충해서 하자, 뭐 이런 거고, 지금은 뭐 김대중 대통령이 합의하신 6.15 남북선언 그 2항에 있잖아요. 남북 간의 이 남한의 연합제, 북한의 뭐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이 있으니 그걸 잘 이렇게 모아서 해 나가보자, 이런 이제 기왕의 합의들이 있으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이 촛불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든 국민들이 충분히 현명한 판단으로 저는 해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예측은 통일이 지금 문재인, 김정은 이 두 정상의 스피디함으로 해도 최소 10년은 걸릴 문제고요. 중간에 뭔가가 이렇게 정권이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다시 원점으로 돌려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라도 정권 자체가 계속돼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절대 안 받을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걸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은 또다시 오이사 조치 갑니다. 요 관점에서 봤을 때 조심스럽게 다뤄서
민족 간의 이질감 같은 거 없애는 과정들이 진짜 중요하다. 통일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당장 통일을 외쳐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일단 목표는 서로 간에 격의 없이 그냥 왕래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실제로 북한이 핵을 만들고 미국을 향해서 적대적 감정을 드러낸 대표적인 이유는 체제 보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남북 통일이 되면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는 문제까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남아있다고 보는데 자 어쨌든 간에 통일이란 말만 들어도 좀 설레고요. 사실 지난 10년 동안 통일이라는 이야기를 못 꺼냈어요. 아젠다도 안 맞았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그 말 꺼내는 게 마치 진짜로 무슨 간첩이나 되는 것처럼 이야기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숨죽이고 계셨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위로를 드리면서 저희는 숨은 죽이지 않았고요. 네. 계속해서 네, 그 청년들이 아까 뭐 통일을 별로 안 원하지 않냐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생각이 난 거는 저는 근데 김대중 정권 때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럴 때 사실 저희 초등학교 때 통일 100일장 이런 거 다 하고 저도 나가고 어to 뽑히면은 금강산 관광도 보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랬지 진짜. 네, 그때 그게 지금 10년 전 이게 그때인데 그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막 빡세게 생각하지 않았고 저희 초등학생들도 이제 내가 어른 될 때쯤에는 군대 갈 일 없겠구나, 통일 되겠구나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그것들이 많이 무너진 거니까는. 그래서 또 다시 10년 정도는 걸려야 이 분위기를 회복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좀 공감이 가고. 근데 이미 이런 경험들이 저희는 어렸을 때 사실 있었고,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 때 아이스하키 단일팀 가지고 청년들이 더 반대율이 너무 높다. 그런 게 되게 엄청 막 보도가 되면서 청년들은 정말 전혀 막 평화와 통일 생각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가 됐었던 거였는데, 사실은 거기서도 근본적인 거는 청년들이 평화 이런 걸 반대한다 이런 거 같은 것들이 아니라 이게 너무 급하게 진행되었고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를 했던 것이기도 하고 이번에 또 다시 평창올림픽이 진행되면서 다시 한 설문조사에서는 사실 국민 전반적으로도 평창올림픽에서 남북 협력이 잘 되고 있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사실 그 속에서 청년들의 긍정적인 여론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좀 언론 보도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일부러 자극적으로 이렇게 청년들이 이거에 관심이 없고 또 이게 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 많이 부각하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지나친 기우 내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고 딴지를 거는 약간 근거로 이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들고 사실 통일되면은 통일의 비용을 제일 많이 지는 것도 청년들이긴 하지만은 뭐 예를 들면 제 남동생은 이미 지금 군대에 가 있기는 하지만은 진짜 그런 병역의 부담이라던가 혹은 이렇게 통일되면서 뭐 경제적인 기회라던가 혹은 아니면 저희는 이제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는 분들하고도 같이 많이 협력을 하는데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 최저임금 올리자, 뭐 비정규직 철폐하자 이런 거 같은 당연한 것까지도 뭐 빨갱이 같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정말 몇십 년 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에 의해서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 기회는 이제 앞으로 시작이고 이렇게 더 어떻게 평화와 통일을 향해 갈 것인지를 만드는 것이 저희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인터뷰로 오신 두 분의 그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막 하고 싶었던 말. 그 말을 듣는데 내용은 사실 안 들어오고 그냥 벅차요. 통일 얘기만 들으면.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제 살아생전에 통일 한번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지금 남북 그 3.6 합의나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의 두 행보를 봤을 때는 좀 이제 북한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은 계속 이제 자기네 입장을 고수했다가 많이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정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보고 상상을 해보는데 어떻게 될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북미 간의 그런 이제 장애물, 걸림돌들을 패스 뛰어넘고 남북이 쭉 이제 통일과 북미 관계 정상화 부분으로 쫙 이제 몰아갈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이제 10년 정도 걸리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문재인 정권 내에 어떤 상징적 수준의 통일까지도 선언하는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번 합의의 내용이나 북한이 지금 보이는 행보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광현님의 말씀은
100% 동감하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중간에 와서 했던 말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은 급하고 지금 나는 지금 이미 저기 백두산까지 달려가 있는데 현실은 지금 휴전선에 철조망이 가로막혀 있는 현실이니까 어쨌건 마음이 부푼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시너지가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막 기대치가 높아지면 두 가지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부는 뭐 이런 걸 막 열심히 추진하고 지금 당장 이번 주말부터 일종의 TF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청와대 김종석 실장을 이제 위원장으로 해서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이분들이 이제 막 뭔가 이루어 가야 되는 측면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마음이 좀 급해질 수는 있으나 진짜 중요한 건 이렇게 봐요. 중간에 분명히 걸림돌이 여러 가지로 나오거든요. 그 나오는 걸림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잘 풀릴 수 있을 거란 예상하에 국민들이 성원 보내주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런 열망이나 진심을 믿습니다. 네, 뭐 저희들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촛불을 드는 이유가 3월 24일 평화 촛불을 들자 하는 것도 이제 한편에서 어떤 문재인 정부가 그런 평화통일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은 적극 지지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아까 말씀하신 걸림돌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국민들이 촛불로 지켜줄 테니 문재인 대통령 합의한 내용들 평화통일의 길로 꿋꿋이 가라. 이런 이제 감시의 역할과 지지 이런 역할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촛불을 들자고 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김에 이제 그 이야기 좀 할게요. 3월 24일 정도면 아마 남북 정상회담 한 달여 정도 남겨놓은 시점일 건데 3월 24일이면 그 정도 시간쯤에 정말 타이밍 기가 막히신 것 같아요. 촛불을 통해서 박근혜라는 사람을 국민이 주인의 입장에서 파면시켰단 말이에요. 각종 정파들이 다시 선거를 통해 가지고 정권이 바뀌어냈고 우리 촛불을 잇고자 하는 정부가 다행히 들어선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건데 지금 이제 집권 2년차 들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남북관계, 북핵 뭐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사실은 10년 동안 망가졌던 남북관계가 다시 복원되는 과정이고 복원되고 서로 간에 소통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했던 합의들을 지켜내는 이런 부분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응원을 안 해. 매스컴들만 설레발을 겁나게 치고 이럴 때 만약에 국민들이 뭐 장소는 이따가 설명해 주시면 좋겠지만 어떤 장소에 최소한 몇십만 몇백만 모여가지고 평화통일을 위해서 국민을 응원합니다 하는 촛불은 정말 멋있겠는데 생각 자체가 사실 이제 박근혜 퇴진 촛불 우리 아무도 상상을 못했던 건데 정말 우리 국민들의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또 이런 역동성 저는 그때 보면서 역시 역사가 진보한다는 거 바로 이런 거구나. 민중이 역사의 주체다. 그런 얘기도 옛날에 많이 듣고 했는데 그런 걸 정말 피부적으로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이제 바로 세워냈다면 그 작년 박근혜 퇴진 촛불의 이제 촛불 이후에 퇴진 촛불 이후에 지금 시대적 과제는 바로 평화통일의 과제로 국민들의 의식과 이 촛불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3월 24일 날 촛불을 들게 된 핵심적인 이유는 2월 달에 이걸 제안을 한 건데 그때 이제 평창 올림픽 기간에 올림픽 휴전이라고 해서 사실 올림픽 기간 내에는 3월 25일까지는 군사 연습도 이제 중단하고 또 북한도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대화가 무르익을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이 분위기를 3월 25일 이후에도 계속 이어가자. 사실 3월 25일 이후부터는 또 한미 군사 연습을 재개한다고 그런 뉴스들도 막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2월 달에. 그래서 뭔가 필요하다.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날짜를 3월 24일 날 우리가 광화문에서 그런 촛불을 들자. 모든 그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군사적인 그런 서로를 자극하는 행동들을 중단하고 평창의 평화를 한반도의 평화로 이어가자. 그런 촛불을 들자고 이제 얘기를 딱 했던 건데 그 이후에 3월 초에 6일, 3월 4일 다 엄청난 경천동절 뉴스가 터진 거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촛불 참가하는 추진위에 참가하는 단체들이 막 긴급 회의를 몇 차례 소집해가지고 이제 기조도 내용도 컨셉 바꿔. 네, 이렇게 들 구호 촛불은 맞는데 어떤 구호를 들 거냐 우리가 슬로건을 그런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24 촛불에 324 촛불의 주체부터 좀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모이셔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3.24 촛불에 현재까지 가입되어 있는 단체는 거의 56개, 오늘도 막 추가로 들어오고 해가지고 지금은 한 60개 단체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각계 시민, 뭐 교수,
이런 단체들 다 들어와 있고 또 개인 뭐 부분들도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그게 지금도 아마 그 3월 24일 가면은 한 100여 개 이상 될 수도 있고요. 이 방송 네. 나오고 나면 또 참가시켜줘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고. 네, 그랬으면 그렇습니다. 좋겠고 전 꼭 하나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3.24 평화촛불 준비하는 단체들 중에서 또 되게 중요한 게 그 성주와 김천과 그 원불교에서 이 한반도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해서 계속 투쟁해 오시는 그 지역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 사드 투쟁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이게 되게 님비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 지역에 사드 있는 게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듣고 이런 게 굉장히 속상하고 그런데 사실 이 사드 투쟁을 하시는 분들이 평화촛불을 같이 준비하시는 거는 단순히 우리 지역의 뭐 사드 문제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게 한반도 전체에 평화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한반도 평화의 좀 주체로서 나서시게 된 김에서 진짜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한미 군사 훈련과 북핵 미사일 실험 양자를 다 중단하고 군사 행동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대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같이 참가를 하고 계시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게 저는 너무 멋있고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네, 소선이 할머니들이 그 뉴스를 듣고 굉장히 기뻐하셨다고 현장에서 들려왔어요. 이제 북핵 핑계 그만 되겠네. 얘네들 뭐 이제 하도 북핵 때문에 사드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래 무용지물이네 뭐. 네, 뭐 그러면서 할머니들이 이제 제발 이게 잘 이루어져가지고 그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요즘에 그게 구호잖아요. 사드 확 뽑아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편의 희망과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많이 3월 24일 날 소성리에서 또 성주 김천에서 주민분들이 같이 올라오시기로 하셨고요. 근데 또 안타까운 거는 뭐 이런 정세와 또 상관없이 현장에서는 계속 이제 헬기로 유류를 실어 나르고 그리고 또 4월 되면 공사를 하겠다고 이제 또 그러고 있어요. 부지 공사를.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또 하고 했는데 그런 공사를 당장 중단해라. 더 이상 사드가 들어온 과정도 불법적인 거고 군사적 효용성도 없고 이제 북핵 핑계 될 것도 없지 않냐. 그러니 다 모든 절차를 중단해라. 뭐 이런 요구를 하셨다고 합니다. 사드는 우리가 저기도 보시다시피 사드 배치 결사 반대 운동을 꽤 같이 했는데 네. 이 사드는 이제 지금 현 정부한테는 아픈 깨끼 손가락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북핵이나 사드는 사실상 쓸 용도가 거의 없는 정도의 무기들이거든요. 현실 속에서는 그런데 이게 사드 배치 자체는 이게 그 부분이 이런 그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딱 들어섰는데 사드 배치 안 해. 그러면 이제 급격하게 미국 정부와의 어떤 반발 기류로 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북미 정상회담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아젠다라서 이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지속적인 반대 투쟁하는 게 맞아요. 주권 국가로서. 근데 정부는 묘한 위치에 있는 거라 정부가 지금 현재 사드를 거론하기는 굉장히 힘든 위치에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간에 뭐 그러다 치고 뭐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뭐 사드가 필요 없는 환경. 그럼 자연스럽게 국민들도 뭐 필요가 없네. 이런 여론이 모아지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되면 뭐 정부도 국민 여론이 이렇다. 주권 국가인데 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명분과 현실이 가끔씩 괴리감이 있을 때가 있긴 있어요. 가끔씩은. 자, 그 부분 그렇고. 그러면 장소는요. 3.24 촛불. 네, 광화문 광장 저희 세종대왕상이 지켜보고 있는 그쪽에서 6시에 하기로 했고요. 5시부터 이런 뭐 청소년, 청년들이 준비하는 사전 행사까지 시작됩니다. 야, 근데 그 자리에 진짜 국민들이요. 막 최소한 수십만 나와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응원합니다. 네. 북핵 없어집니다. 그래 나 한반도에 평화가 옵니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알고 보면. 네. 야, 그 촛불이 켜진다고 하면 이거는 또 박근혜 파면 촛불과는 완전히 다른 촛불인데. 네, 촛불이 이제 뭐 제 표현으로 하자면 업그레이드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제 작년 퇴진 촛불의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정신, 헌법을 우리 지켜내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헌정 질서를 우리가 지켜냈다면 이제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평화통일의 과제 앞으로 우리 미래가 되는 우리 평화통일의 과제를 촛불이 이제 해 나가야 된다. 지금 시기. 그게 바로 이번 뭐 저희 3.24 평화촛불을 드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이 촛불을 지금 3월 24일에 저희가 뭐 출발은 했지만 시작은 했지만 이 촛불이 평화통일의 정말 마중물이다. 이것은
그래서 마중물이니 이 키워진 촛불이 계속해서 이제 뭐 당장은 4월 정상회담, 뭐 5월 북미 정상회담, 그 이후에 순탄치 않은 과정들을 한치 흔들림도 없이 평화 통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촛불들이 더 많이 이제 일어나야 된다. 사실 처음 이거를 저희가 기획할 때에는 그때 아까 말씀드린 2월에 시작을 했으니까는 그때는 사실 올해 올림픽 끝나고 나면 4월 위기설 이런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해가지고 굉장히 긴박한 마음에 사실 4월에 시작되는 그 한미 군사 훈련을 막고 또 그런 것이 빌미가 돼서 일어날 수도 있는 북핵 미사일의 추가 실험 같은 것도 막자. 이것을 제일 중심을 둬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라 일단 다른 거는 막 엄청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걸로 정말 많이 모으자 이런 거였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 같이 하되 저희가 오히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걸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시작이니까는. 저는 그래서 뭐 굳이 꼭 해야 되나 이 상황에서 평화촛불을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앞으로 더 이런 것들을 원한다, 이런 한반도를 원한다, 이런 나라를 원한다를 막 이렇게 막 난장처럼 많이 이야기하고 그런 자리로 촛불이 됐으면 좋겠고 또 제가 이 평화촛불을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걸로 모인 이 단체들이 앞으로 계속 같이 공동 행동을 해나가려는 것을 좀 기획을 하고 있어요.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3월 24일 설령 못 오시더라도 저희가 앞으로 계속 뭘 할 테니까는 많은 관심과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3월 24일은 사실은 시작인 거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수도 있어요. 주말마다 성조기 들고 나오시는 분들 있죠. 네. 그분들은 이제 성조기 숫자가 줄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남북 정상회담을 사실상 반대하는 형태로 북핵이 문제고 북한에서 핵을 폐기하겠다는데도 몰라 북핵은 무조건 싫어 이렇게 대하는 분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반면에 한쪽에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나와서 평화통일을 원한다 쪽에 촛불 집회를 할 수 있다면 이것은 힘의 균형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알아서 뭐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하는 그 마인드보다 응원해주는 촛불이 수십만 수백만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진짜 한 1년 정도 만에 1년 훨씬 넘는 기간 만에 광화문에 촛불이 한 100만 모여가지고 평화통일을 원한다고 외치면 정부나 미국의 태도까지 달라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촛불이 중요하다. 그리고 뭐 남북 간의 합의가 이제 중요한 계기는 열어줬지만 이걸 지키고 만들어가는 거는 우리 국민들 주권자들이 나서지 않으면 이 길도 결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다. 이 분단과 이 대결이 지금 70년 넘게 되어 온 거잖아요, 사실은. 70년 넘게 이 정전 체제라고 하는 것이 유지 속에서 우리가 계속 대결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상호 불신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 엄청나게 좋은 합의가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소한 것들, 어떤 외부의 사소한 것에 의해서도 삐끗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희는 이 평화를 확실하게 원하는, 통일을 원하는 시민들의 이 행동, 직접 행동, 이게 다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가. 사실 박근혜 뭐 몰아내려고 했을 때, 퇴진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상상하지는 않았었잖아요. 사실 저희가 촛불 한 명 들고 나와서 너무 마음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들고 나온 촛불이 몇 천만이 된 것처럼 지금 굉장한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또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도 중요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광고 카피 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뭐 100년을 좌우한다는 것처럼 이 지금의 이 선택, 이 기로에서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된다. 막 그런 절절한 막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말씀하셨듯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3.24 촛불을 조직하는데 얼마 막 저희들이 애초에 생각한 거는 한 3,000명 정도 나오는 게 정말 그 정도는 돼야 약간 이렇게 좀 뭔가 주최 측에 면피난다. 뭐 그렇죠. 어필이 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아요, 조직이.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우리 팟캐스트 1위 방송에 저희들이 출연해서 좀 널리 알리고 그렇죠. 그날 시민들 광화문에 나와야 된다. 저희가 양초를 대량으로 준비할 테니 맨몸으로 나오시라. 아들, 뭐 친구 그때 정말 태진 촛불의 분위기들. 태진 촛불 우리 그 제2부다.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됐다. 그래서 손에 손잡고 다 광화문에 나오시라.
정말 그렇게 말씀드리고 촛불 싶습니다. 시즌 2인 거예요. 네, 시즌 2죠. 예.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촛불 AS라고 네. 촛불로 만든 대통령인데 지금 대통령을 흔드는 세력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다시 일어나서 촛불로 대통령을 지키고 지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이번 주 제가 을지로에서 약속이 있어서 갔는데 제가 걷다가 태극기 집회 속으로 아예 들어가게 됐었어요. 집회 혹시 나가신 거 아니에요? 그 무서운 집회 TV에 보니까 강유미 거기 뭐지 갔다가 취재 갔다가 거의 무서운 분위기를 당했던데. 네, 그 완전히 그 조원진 대표가 대한애국당. 네, 차 위에서 이 연설을 하고 제가 옆에서 같이 걸었어요. 걸으면서 사진 찍고 했었는데 숫자가 좀 꽤 많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광화문에 세종대왕 바로 앞에 그 자리가 저희가 촛불 작년에 집회할 때 새날이 저 깃발을 들고 항상 저희가 모였던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 세종대왕 오른쪽 엄지발가락 밑이라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그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태극기 집회를 나갔을 때 우리도 이제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밖에서 봤을 때 쟤네들은 계속 움직이고 탄핵이 박근혜를 다시 빼와야 된다. 뭐 트럼프가 어쨌다.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우리도 좀 뭔가 해야지 저쪽만 너무 부각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딱 3월 24일에 생긴다고 하시니까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그간에 나오셨던 분들이 계속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연히 반대 세력이 존재하는 아젠다고요. 그래서 지금 촛불 시즌 2는 개헌 문제하고 남북 관계에 관한 문제를 국민들이 요구 사항이 이렇게 그러니까 응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요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안 그러면은 여론조사로만 드러나면 그냥 지지율이 높은가 보다 하지만 우리가 깜짝 놀랐잖아요. 지금 두 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역사상 아직까지는 최초로 성공한 혁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역사 현장에 다 같이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근데 그게 AS를 안 해줘? 물건을 팔았으면 AS를 해줘야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카피로 이제 언론에다 적극 보도해달라고 기성 언론에다가 막 이제 파급력이 크니까 현실적으로 막 어필을 이제 막 보도 자료도 보내고 했어요. 사실 뭐 카피는 그거였습니다. 촛불 혁명의 주인 시민들이 평화의 촛불을 들다 324 평화촛불 광화문으로 모여주십시오. 이 카피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많이 이제 언론사에다가 접촉을 하는데 뭐 아직 크게 반응이 오진 않네요. 여기 새날처럼 이렇게 적극적인 호응이 아직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방송이니까요. 네. 그 제가 방송하다 보면은 해외에서 연락들이 꽤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진 어떤 네트워크 이런데 보면 남북 정상회담하고 북미 정상회담이 확정되니까 메일들이 꽤 많이 왔거든요. 감동의 어떤 것들 있잖아요. 네. 타국에 나가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걱정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 갑자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망치를 얻어맞은 듯한 띵함 그거 느끼신 분들이 감격해가지고 이제 철자법 틀린 상태로 막 메일 보내시고 그러면은 오히려 철자법이 틀려서야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구나. 해외에서도 지금 미국 네. 324 촛불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미국에서도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고 일본에서도 뭐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촛불에 이제 함께 하신 분 중에 풍물로 연대하시는 풍물꿀 연대에 계신 선생님 계신데 프랑스에도 그 풍물 하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래서 그쪽에도 연락해 보시겠다 하시고 뭐 호주 이런 데서도 이제 연락들이 오는데요. 그 진영 씨가 잘 아시니까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작년에 그 미국의 평화 여성 단체인 코드 핑크라는 단체의 초청을 받아서 가서 같이 한 달 동안 생활을 했었어요. 그렇게 된 것도 그 계기가 그 코드 핑크라는 단체가 평택 미군 기지 때도 연대를 하고 이번 사드 투쟁 때도 연대하기 위해 소성리에도 가고 그리고 이게 되게 코드 핑크 치면 종북 단체라고 우리나라 사이트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그 코드 핑크가 그 위민 크로스 DMZ라고 다른 전 세계 여성 평화 활동가들하고 같이 DMZ 행진하고 북한 방문하고 이런 그런 활동들도 했어가지고 그런데 종북단체는 아니라고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냥 한반도 평화를 사랑하는 단체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거기가 지금 미국 시간으로 거기서도 지금 오늘 워싱턴 DC에 우리나라 대사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꽃과 그 선물을 전달하러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는 이유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한국이 이런 코리아 패싱 이런 말이 무색하게 지금 상황에서 역할을 잘 하고 있고
그러니까 더 잘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미국인으로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보고 배워라. 좀 저렇게 하자는 대로 잘 하고, 괜히 막 술을 틀어놓지 말고 제대로 해라. 이런 거 같은 것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의 많은 평화 활동가 분들에게서 지금의 가장 핫 이슈가 한반도 이슈였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뭐 이란이나 쿠바나 이런 데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도 그럼 미국에서 한 곳이 아니라 뭐 다양한 도시들에서 저희 촛불에 같이 연대하는 활동들을 하신다고 하니까는 이런 힘들 모아서 한미 양국에서 같이 평화를 잘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 문재인 대통령 때가 어떻게 다를까요? 저는 그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정권이 바뀌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은 IMF 맡기 그런 역할을 되게 많이 하셨죠. 진짜 개혁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마음처럼 안 풀려요. 민주진보에 계시는 분들이 나중에는 등을 돌리고 공격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는 좀 달라졌어요. 내가 지지했건 안 했건 개혁을 해야 되는 주체로서의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데, 요즘에는요 그 노무현 대통령 때의 과거의 교훈들을 발판 삼아가지고 살짝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일단 이 개혁을 하는 분의 힘을 빼지는 말자. 전격적으로 지지해주면서, 요즘에 이런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재인 보유국이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있어요. 네, 정말 잘 풀어나가는 과정에 네. 특히 지금 남북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진보 인사보다 더 진보적으로 지금 문제 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격적으로 우리가 막 응원해주고, 이런 관점에서는 이런 걸 주도해가는 사람의 힘을 빼지 않는 상태에서 5년 내내 여론 기조로 유지해 가다 보면 또 정권이 또 재창출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남북 문제만큼은 정권이 계속 연장이 돼야만 되는 문제지 금방 바뀌어요. 정권 바뀌면은. 이 합의들을 문재인 정권도 흔들리지 말고 네.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취지고.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도 감사하고요. 3월 24일 광화문 광장에서 6시부터. 예. 네. 5시. 5시. 5시에 사전 한마당 행사가들이 있어요. 누구한테나 열려져 있고요. 누구라도 와서 사전에,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은 그 평화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각 대안학교랑 뭐 이런 데 동아리들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그날 3.14 촛불에 그 플래시몹을 하겠다 하고, 지금 뭐 홍보 동영상도 만들어서 지금 날리고 있고, 그런 이제 부분이 준비되고 있고, 한 5시 반부터는 풍물 퍼레이드 준비되어 있고, 사전 행사들 열려 있고, 합창, 평화 합창, 시민 평화 합창이 지금 준비되고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사전에 모여서 뭐 연습도 하고 뭐 이런 행사들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숭고한 뜻을 가진 한민족 전체를 살리는 길입니다. 저는 이번 그 북핵 합의 과정들이나 결정들이 향후 한반도 100년, 200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할 첫 시작이고요. 이 관계가 잘 풀리면 사실상 다른 정치 아젠다나 이런 것들도 술술 풀릴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 국방비가 줄어들면 그렇죠. 복지가 좋아지고 이 과정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작 잘 되라는 의미에서 우리 3월 24일 날 광화문으로 모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튜브에 3.24 평화촛불 검색하면은 홍보 영상도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보시고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들 하시고요. 광화문 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제처가 국회 내에 있기 때문에 법제처와 국회 도서관과 국회 사무처장이 이제 굉장히 요직 중에 하나예요. 대중한테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굉장히 요직 중에 하나죠. 시민사회단체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경실련이잖아요. 예. 경실련 멤버로 박원순, 이석연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석연이 법제처장이 되면서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한테 헌법 공부 다시 해라 이렇게 디스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때 노무현 저격수라는 그렇죠. 별명을 얻었었는데, 그때 3번의 헌법 소원을 하는데요. 행정수도 이전 헌법 소원, 그리고 취재 선지나 방안에서도 헌법 소원을 내고요. 사학법 개정 반대 헌법 소원에서도 사학 단체 측에 서서 헌법 소원을 낸 사람이 이석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 대표를 하기도 했었고요. 아, 친일파네요. 그리고 이명박 특검 역시 때 후보답네. 그렇죠. 네. BBK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에서 이명박 측 소송 대리인을 한 후에 그 후에 이제 이명박이 법제처장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죠. 이 정도의 이렇게 훌륭한 인물을 한국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내놓겠다. 근데 이 사람이 2011년도에 서울시장 보전선거 때에도 출마를 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중도 포기를 했었죠. 예. 네. 인물이 하도 없으니까 굉장히 훌륭한 인물인데요. 예전에 막 이런 어그로로 유명해진 사람을 다시 끌어오는 건데요.
그만큼 자유한국당이 절박하다는 뜻이에요. 네, 이게 그렇다고 친일파 단체 훌륭하다고 해줘요. 예, 그러면 이런 안 되죠. 후보라도 있어야지. 김수철 뭔가 좀, 훌륭하다고 예, 했잖아요. 성급한 굉장히 그림이 되는 훌륭했죠. 거지. 제가 볼 예. 때는 이 정도의 인물이면요 한국당에서 최고의 실력자입니다. 홍준표 잘했어요. 굉장히 잘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줘야 되고요. 이명박이 집권하자마자 법제처장이 돼가지고 2010년까지 2008년, 2009년, 10년 법제처장을 지낸 인물이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과거 행적들 중에 수도 이전을 반대했다는 것, 서울 시민들한테는 수도를 지킨 사람이야라는 그런 선거 프레임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석연, 아유, 나 지금 언제적 인물이냐 진짜. 오비, 올드보이요. 이제 공천이란 건 두 가지가 있어요. 공천을 신청해서 공천을 심사해서 공천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나왔던 이석연은 전략 공천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한 거고, 정당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전략 공천을 하는데, 그래서 3월 14일, 15일 이틀간 광역 단체장 공천 신청자 면접을 봐요. 11일 날 공천 신청 마감됐었거든요. 현황을 한번 보니까 서울이 1명, 지역별로는 서울이 1명, 인천 1명, 경기 3명, 강원 2명, 대전 3명, 충북 1명, 충남 1명, 세종 3명, 대구 4명, 경북 4명, 부산 2명, 울산 1명, 경남 3명, 광주 1명, 제주 1명 등입니다. 예. 그리고 전북과 전남은 신청자도 없었습니다. 나 궁금했어. 그러니까 광주는 누가 나갔나요? 새끼. 공천 신청을 받았더니 김정기 전 숭실사이버대 총장이 공천을 신청했어요. 서울시장에. 근데 양이 안 차. 그러니까 이제 바로 카드로 꺼내든 게 이석연인 거고. 예. 인천 1명은 당연히 유정복. 경기 3명은 지금 그분도 포함되어 있나요? 홍준표 앞에서 무릎 꿇고 자료 전달한 그런 분. 그분. 그 여자분요? 포함이 안 된 것 같긴 예, 한데. 포함이 안 돼 있는데요 지금. 저런.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쪽을 팔았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대구 경북은 굉장히 치열한 거죠. 권영진 현 시장하고 박근혜 정권 말기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던 바로 김재수 농림부 장관, 다음에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동구청장이라고 보는 게 맞지. 대구 동구청장. 예, 동구청장. 다음에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뛰어들었고요. 경북지사에는 지금 남유진 전 구미시장 이 선거 뛰어들려고 사퇴한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철우, 김광린, 박명재 이런 현역 국회의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부산도 그러네요. 부산도 지금 보니까 서병수는 부산 자체를 홍준표가 지금 전략 공천 지역으로 밀고 있어요. 홍준표와 서병수는 앙숙입니다. 근데 서병수 공천을 안 하고 싶으니까 전략 공천 지역으로 빼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서병수 현 시장하고 박민식은 또 홍준표한테 밀려나가지고 아예 당협을 뺏겨버린 사람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김영선 전 의원, 안홍준 전 의원, 뭐 하영재 전 산림청장 등이 지금 공천 신청했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정말 난망하네요. 쓰레기들만 다 모였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막 어떤 이슈 논란 속에 선거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해봐도 리스트업 된 거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자들이 신청한 거 보니 제가 볼 때는 이제 자유한국당은 거의 패당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고요. 서울시장에 김정기 전 숭실사이버대 총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니까는 감이 확 안 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2008년에 상하이 총영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중국 덩 씨라는 여자 스파이한테 우리나라 정치인들 200여 명의 명단과 주소와 연락처 그리고 각각 그 총영사에서 가지고 있었던 네. 자료가 이 덩 씨라는 여자에게 다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스파이냐 아니냐 막 이런 공방이 있었는데 여자 스파이? 뭐 영화 같다. 중국의 간첩이네. 중국의 유명한 여자 스파이인데요. 그 여자 스파이가 미인계로 유혹을 해서 얘가 거기에 반은 탈당, 복당으로 썩었고 반은 가족 문제 등으로 썩어 득표율은 30%밖에 안 된다. 남지사를 전략적으로 공천해서 배제해 컨벤션 효과를 이루는 것이 필승 카드이고 그나마 이길 수 있는 희망이라고 이야기했다. 사람 하나 있다니까. 정확히 찍었네. 그러니까 실제로 남경필 지사가 아들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뽕 문제도 있죠. 가정사 문제가 있어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시장 등의 민주당 후보의 반도 안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 지지율이 몇 달간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당선되기 힘들어요. 그럼요. 빠지죠. 그러니까 지금 촛불혁명 이후에 재편된 국민들 이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남경필한테 손이 안 가는 게 사실인데 또 남경필만큼 인지도가 있는 사람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박종희 같은 사람을 오히려 공천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더 이득일 수도 있어요. 확장성이 딱 멈춰버린 후보는 당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남경필이 받기는 받았는데 공천해봐야 당선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요게 자유한국당의 지금 현 상태인 것 같아요. 딜레마죠.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공천 취소를 거론하는 서약서가 생긴 것은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미투 운동 후보로 확정되더라도 도덕성 등의 흠결이 추가될 경우 공천 취소를 당해도 승복하겠다 이런 걸 썼다 그러고요. 당연히 승복한다고 하겠죠. 근데 이게 논란으로 갈 것 같고. 근데 자유한국당이 광역 말고 경기도 네 곳을 전략 공천지로 지정을 했어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뭐 민주당만 해도 이제 권리당원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밑에서 끌어올리자 권리당원 투표 반, 여론조사 반 이렇게 보통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경기도 네 곳은 전략 공천하겠다고 미리 못을 박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수원, 고양, 영인, 성남.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사람은 있나요? 경기도에서 가장 큰 도시들이에요. 인구 100만이 넘는 100만 이상. 예, 그러니까 큰 도시들. 남짓. 사실상 경기도에 있어서 그렇지 지방으로 내려가면 대전이나 광주나 이런 데로 내려가면 사실 광역시에 근접하고 있는 예. 그렇죠. 이런 정도. 근데 4-50만. 수원하고 고양하고 성남은 민주당 쪽이 지금 시장이었던 곳이거나 시장직 내려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영인만 자유한국당 출신인 거죠. 홍준표가 잔머리 젖같이 굴리는 게 사실은 여기가 타겟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거 나가봐야 어차피 여기는 져요. 영인도 내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우리 쪽으로 넘어옵니다. 근데 정말 싫어하는 인물이 부산시장인 서병수하고 창원시장인 안상수잖아요. 안상수를 안 꼽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경기도도 이렇게 했으니까 100만 넘은 창원 너희들도 우리가 전략 공천할까 이렇게 돼버리는 그 노림수를 노리고 있다는 거죠. 안상수하고는 진짜 홍준표하고는 내가 봤을 때 같은 당이어서 그렇죠. 전생에 철천지연이었어요. 둘이 서울광장에서 맞짱 한번 떴으면 좋겠어. 짱돌 들고.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몰라. 창원도 100만 만들려고 마창진으로 합쳤죠. 다 합쳤잖아요. 합쳤죠. 그래서 100만 만들었는데 안상수가 난 더 웃기는 게 홍준표보다 더 일찍이 당대표를 했던 사람이야. 이명박 때. 보훈상수. 아우, 잘 근데 나갔지. 그 사람이 공천이 안 되니까 광역도 아니고 일개 도시에 시장으로 내려가서 월급 받아서 먹고 사는 그 인간의 어떤 추태도 정말 대단하다. 70이 훨씬 넘었어 이제. 꼬리 팍 내리고 살고 있죠 지금. 홍준표가 불행하게도 당대표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보고 즐기면 되는 거죠. 특히 이 이번 경선이 이렇게 얼마만큼 재미있고 공정하게 되느냐, 뭐 이게 제일 핵심인데 자유한국당에서 사실 그 개자식들이 모여서 개 같은 짓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욕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개들끼리 그냥 이렇게 다는 거죠. 아니, 한 사람은 빼세요. 사람이 있네요. 박종희 씨.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통계도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대구를 말고는 거의 다 뭐 자유한국당이 힘들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다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대구마저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신청하기도 꺼리는 이게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썩을 대로 썩어진 그 당의 후보를 내 손으로 찍는다는 것도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이런 판에 이게 무슨 아무리 홍준표가 짱구를 굴려도 대안이 안 나와, 대안이. 지난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였던 6.15 선언의 마지막 문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약속이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보수층들이 계속 서울 방문을 반대하고 실제 신체적으로 어떤 위해를 가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7년 뒤 마주한 남북 정상 역시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우선 서울을 방문하게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 김영남 위원장은 11년이 지나서야 김정일 위원장의 딸인 김여정 특사와 함께 서울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말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은 서울은 아니지만 군사 분계선 남쪽 땅을 밟게 됐습니다. 판문점 평화의 집은 군사 분계선 남쪽에 위치해 있고 유엔군 관리 지역입니다. 공동 경비구역 내부라 해도 지난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이후에는 엄격히 남북 간 상호 출입이 제한되는 실효적인 분계선 넘어가서 다 준 거예요. 로맨스 폴라당복구 준 거야. 모든 정보를. 스파이라 하면 좀 영화 같잖아. 그냥 간첩 새끼잖아.
간첩이잖아요. 여자가. 아니 여자가 이 새끼도 마찬가지. 아니, 당한 어쨌거나 거죠. 그러니까 김정기 이 사람은 그래도 로맨스가 있는 분이네요. 아니, 멋있다. 당했다기보다는 그냥 자의로 홀라당 벗고 다 준 거예요. 아, 근데 자위로? 이게 되게 웃긴 게 이게 어떻게 밝혀졌냐면 그 하드 디스크에서 이 사람하고 찍은 사진이 나와서인데 사실은 이 사람하고는 이렇게 어깨를 감싸면서 와인잔을 들고 있는 사진 한 장이 나온 거였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이 상하이 영사관에서 사실은 이 김정기라는 사람 이전에 덩 씨라는 여자와의 불륜 때문에 해직이 된 사람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여자 하나가 아주 그럼 상하이 그 총영사를 덩 씨는 직업적으로 유혹하시는 분이네. 그랬다고 볼 수도 있죠. 이런 자가 신청했다는 거죠. 네. 이런 자들이 모여서 공천을 신청한 곳이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리고 이거 김영선 전 의원도 제가 참 들은 이야기가 많은데 그 일산에서 아무리 그렇죠, 이게 그분이요. 팟캐스트라고 해도 차마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해요. 그냥 저만 아는 걸로. 제목만 궁금해. 말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사건을 키웁니다. 대체 어떤 거길래? 그냥 풀어놔요. 네, 우리 나중에 식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너무 지저분해. 이거는 애청자를 우롱하는 겁니다. 저도 그 정두원처럼 이게 좀 욕 좀 먹겠습니다. 스무고개로. 경천 동절 일인가요? 그 정도는 아니고. 자,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광역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어마어마한 이슈가 터져도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 나가고 싶은 사람들도 결국은 접게 되거든요. 공개적으로 표현을 했다가 쪽을 파는 것보다 나아. 그러니까 안 나가니까 공천 신청을 받으면 이따위예요. 그렇죠. 실제로 여기서 대구시장하고 경북지사 이런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되면은 정당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심사는 해요. 하는데 대부분 나가리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전략 공천 하겠다가 되는 상태가 훨씬 많아질 거고 공천 면접을 볼 때 각서를 썼다고 해요. 이번에는. 근데 그 각서가 이런 거지. 미투 운동 각서가 있어요. 뭔가 혐의가 나오면 무조건 사퇴하겠다 요건데 그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라고 하는 박종희 씨가 정말 홍준표를 대놓고 디스했어요. 홍준표가 당대표라서 위기다, 당이. 그 정도만 말을 한 게 아니고. 야, 그래도 그 당에 사람이 있네요. 아직은 희망이 있네요. 사람이 있네. 사람 한 명이 있네. 딱 한 명이죠? 한 명일 겁니다. 공천관리위원회 이제 심사위원이 묻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위기인데 전략적인 극복 방안이 있냐라고 물으니까 이거는 야수님 해주십시오. 홍준표 대표가 당의 얼굴이라 위기입니다. 그래서 선거 때 홍 대표가 뒤로 물러나고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서 홍 대표는 당을 꾸리고 선대위가 선거를 이끄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새끼 좌파가 우리 당에 들어왔네.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실제로 수구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위기감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들 입장에서 홍준표가 당대표라 위기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지역이 어딥니까? 경기도 출마한 사람이잖아.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언론에서도 안 도와주고 있고 그러다 보면 지금 선거가 3개월 정도 남았다고 하지만 극복될 방법이 없다. 그리고 지금 당이 선대위 체제를 꾸려지면 어차피 홍준표가 각 지역에 가서 지원 유세해야 돼요. 근데 홍준표가 사실 먹히는 지역은 저는 우리나라에 없다고 보거든요. 대구가도 표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욕 많이 먹을 겁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지역에서 이 상황에서요. 이 전국에서 빨간색이 있고 선거를 한다고요? 아,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자유한국당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박정희 전 의원은.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디스인데 홍준표 씨 당신이 선대위원장 맡아서 유세에 나오면 우리 선거 지니까 당신은 선거 때 찌그러져 있어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 얘기이기도 하고. 근데 박종희 씨가 하나 잃은 게 있어요. 그럼 홍준표를 보내면 대안이 있나요? 김성태가 하겠죠. 그렇죠. 대안이 없어요, 사실은. 아니, 어쨌거나. 아니, 그 정도 인물이 있으면 서울시장 내보내지. 그래서 박종희의 모수는요, 박종희의 모수는 그 당에 신청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이 정도의 마인드라고 한다면 신청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홍준표를 내보내도 대안이 없는 당이에요. 근데 간혹 보면 정말 이 자유한국당이 보수 정당이라고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정당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수 아니죠. 그러니까 박종희 의원이 이제 그런 케이스 같아요. 이게 이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 자체가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보수의 가치를 담고 있는 정당이라고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결의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지금 10대, 20대 이 나라 청년들이 80, 90%가 지금 진보 정치 성향을 띠고 있고 현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빨간색 입고 나가. 그럼 자식이 고개를 못 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낯짝으로 사람이면 한국당이 공천을 신청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박종희 씨가 일단 쌍피로 홍준표만 디스한 게 아니에요. 남경필도 디스를 했어. 남지사는 반의 반쪽 지지율만 퍼올릴 수 있다.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젯밤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5월 안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촉박한 일정과 미국 외교 라인의 공백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미뤄질 수 있다는 일부의 전망을 일축한 것입니다. 두 정상은 또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과거의 실수들로부터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과거의 실수들이란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5년 9.19 공동성명 등 비핵화를 위한 합의가 북한의 도발 등으로 번번이 백지화됐던 사례들을 말합니다. 두 정상은 말이 아닌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행동이 중요하다며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이 있기 전에는 제재를 늦출 뜻이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6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늦어도 오는 21일에는 대통령안을 국회에 발의하려던 청와대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1일에 발의하기가 쉽지 않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일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 순방에서 돌아온 뒤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순방 뒤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해 개헌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며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민에게 설명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개헌의 내용과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를 국민을 상대로 더 설득하겠다는 겁니다. 정의당은 오늘 당 최고 의결기구인 전국위원회를 열고 민주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닷새 전 의총을 통해 교섭단체를 추진하기로 당론을 모은 뒤 전국을 돌며 당원들을 설득해왔습니다. 국회 앞에 가로막힌 개혁의 돌파구를 만들어내고 정의당이 자신의 가능성을 극대화시킬 기회를 공동교섭단체를 통해서 만들고자 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이야기인데 서울시장 선거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진 그렇습니다. 박원순의 3선에는 별 이상이 없다지만 정봉주 변수, 박영선, 우상호 이런 분들이 뛰고 있는 부분 여기에 사실상 민주당 경선이 본선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제 사실 서울시장 가져가는 게 지방선거의 4분의 1. 그렇죠. 심하게 표현하면 심정적으로는 반 정도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죄송해요 여러분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짱구를 굴리다가 지금 홍준표가 밀고 있는 카드가 바로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분인데 이분 자체가 노무현 대통령 때도 좀 기억이 나고 그러는데 수도 관련한 이런 여러 가지 발언들도 좀 했고 이런 분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서울시장 카드를 내지 못할 정도의 분위기까지 왔었던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 자유한국당에서는 오세훈 카드도 아닌 것 같고 황교안 카드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안철수라는 인물이 언론에 의해서 급부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빅딜설까지 나오잖아요. 안철수와 남경필이 서로 빅딜하면서 서로 간에 연대를 한다. 경기도지사하고 서울시장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이렇게 나오는데 자유한국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안 내기는 사실상 힘들어요. 불가능에 가깝다. 홍준표가 나와도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딜을 하더라도 일단 후보를 내고 나서 그 용도로 딜을 하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라서 인물은 떠올리긴 해야 돼요. 이석현 자체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석현은 굉장히 소중한 분이세요. 킬러리. 이석연 전 법제처장. 없는 인물 중에 본인도 하겠다고 하고 자유한국당에서 띄우겠다고 하니까 이석연이 누구냐고 실감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예, 근데 사람이면 한국당 후보로 못 나가죠. 예. 뜻이 있다는데요, 이 사람. 아니, 뜻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당은 서울시 후보를 안 내도 비난을 안 받아요. 예, 그냥 안 내도 돼요. 꼭 정당이라고 후보를 내야 할 이유는 없어요. 이게 또 이게 딱히 중요하진 않지만 이게 토막 상식 같은 건데 법제처장이라고 하잖아요. 전 그렇죠. 법제처장이라는데 법제처가 뭐 하는 곳이냐?
이제 이거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 법조체를 알았을 때는 그냥 우리나라 법률을 가장 최신 버전으로 유지해 주는 곳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정보를 제공하거나. 법제처 홈페이지에 보면 법조체에서 검색되는 법률은 가장 최신판만 검색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법률을 다 한문으로 돼 있던 걸 한글화 시킬 때 그 한글화 작업을 주도했던 부서가 정식 부서가 돼가지고 법제처가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 법제처가 계속 규모가 커지면서 법률의 배경이 되는 제도, 정책, 이런 그 사회적인 것들까지 연구해서 자료로 축적하고 있고 또 각 법률 문항에 대해서 해석해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체들끼리, 조직들끼리, 정치 조직들끼리 똑같은 법률 문항을 두고 갈등이 생겼을 때 중재하는 역할입니다. 당초 김여정 특사는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요청한 바 있지만 이후 남북은 거듭된 접촉을 통해 3번 연속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것보단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북한 지도자의 첫 남쪽 방문을 성사시키는 게 회담의 성공을 위해 보다 적절하다는 판단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 전달할 북한의 별도의 입장, 히든카드는 북미 정상회담 제안이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만나고 싶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답은 전격적이었습니다. He would meet Kim Jong-un by May to achieve permanent denuclearization.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4월에 만나겠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지만 남북 정상회담 후인 5월로 조율됐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을 이끌어낸 건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확고한 약속이었습니다. I told President Trump that in our meeting,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said he is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김정은 위원장은 또 앞으로 어떠한 핵 미사일 실험도 자제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도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의용 실장과의 면담 직후 SNS를 통해 김 위원장이 단순히 핵 동결이 아니라 비핵화를 언급한 사실에 주목하며 중대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압박은 계속할 것이라며 향후 대화 테이블에서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요즘의 분위기로만 보면 평화통일이 코앞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죠. 미국과 북한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 등이 얽혀있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남북관계는 굉장히 경색되어 왔었죠. 사실은 사회의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어쩌면 묻히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남북 정상회담이 바로 다음 달에 있고요. 북미 정상회담이 바로 그 다음 달에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폭풍적인 뉴스를 아주 주류적 관점에서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오랜 시간 동안 남북 통일을 바라고 그런 운동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모셔서 이야기 듣는 시간 한번 갖겠습니다. 자,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회진보연대에서 나오신 김진영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통사에서 오신 우리 김강현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시고요. 두 단체 다 제가 익히 들어서는 알고 있어요. 평통사 같은 경우는 우리 방송에 나오신 적도 있고 우리 방송에 나오신 게스트분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그중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분들을 방송을 통해서 만나뵐 기회밖에 사실 없어요. 사회생활하면서 언제 좀 만나보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막 요즘에 북핵 이슈 때문에 굉장히 많은 말들을 쏟아내는데 분명히 우리하고 다른 디테일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소리를 한번 우리가 고견을 듣고자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이제 평통사에 대해서는 좀 아는 편이거든요. 전에 우리 방송에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말처럼 그냥 타이틀에 딱 그냥 들어있네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네. 이분들한테 요즘의 이슈는 뭐 거의 바라던 최고의 이슈 아니겠습니까? 네. 평통사 소개 좀 일단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희 평화 통일을 저희가 여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오해를 많이 받는데요. 뭐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오해를 받는데 저희는 평화 통일을 열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저희가 사실 그 1994년도 그때도 북핵 1차 위기였죠. 한반도 불바다 발언으로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엄청나게 뜨거웠던 그때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사실 창립했고 내년이 창립 저희가 25주년이 됩니다. 내년이. 그래서 저희가 20년 넘게 오로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꾸준히 활동을 해온 그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문규현 네. 상임대표님이 그렇죠.
89년도에 사실 그때 완전히 한번 한국 사회를 이렇게 뒤집어 놨던 그 임수경 전 의원이 이제 방북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같이 사제로서 올라갔다가 같이 이제 분단 그 휴전선을 넘어서 판문점 통해서 귀환하셨던 분이신데요. 그분이 창립 때부터 문경원 신부님이 저희 상임 대표를 맡아서 지금까지 평화통일 이끌어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평화 통일 아젠다로는 가장 탑 클래스에 계시는 분들 좀 뭐 이렇게 보고요. 사회진보연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진영님. 네, 사회진보연대는 1998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또 IMF 그렇게 그런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적 구조 조정이 그 노동자, 여성, 농민, 빈민들 이런 민중들을 굉장히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에 좀 더 맞서서 사회진보로 나아가자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또 착취와 억압 중에서 제일 큰 것은 우리가 생명에 대한 위기를 느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전 평화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방송으로 가끔씩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최고의 인권은 전쟁이 안 나서 사람이 안 죽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인권이 어디 있겠어요. 최고의 지도자